자, 송대 문신관료의 이제 조직의 특색을 이제 볼게요. 자, 송초 관료는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대체 5대의 관료를 그대로 채용했다. 그러나 태종의 태평국 이후에는 점차 과거 시험으로 이제 새로운 인재를 등용했고 송의 국정을 맡게 됨으로써 문신 관료 체제가 확립되었다. 송의 문신 관료 특색을 보면 지방장관을 감시하고 그들의 비행을 직접 황제가 보고하기 위한 기구로 중앙에서 문관인 통판을 이제 파견했죠. 처음에는 이제 태조는 지방의 절도사를 모두 문관으로 바꾸고 이들을 다시 통판으로 하여 감시 감독해 하여 지방인정을 황제에 직결시켰다. 당대는 지방장관이 임지에 가면 그들의 속관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후에 중앙에 보고만 했으나 송대에서는 지방장관의 속관도 중앙에서 황제가 직접 임명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앙관은 물론이고 지방관에 대한 인사권도 모두 황제가 장악하겠다. 자, 송대의 그 중앙집권 체제는 관료 임명뿐만 아니라 과거 제도에서 전시제도 신서역 관리를 선발하여 황제가 장악하였다. 자, 그 외에 이제 송대에는 강과 직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각급 관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황제의 이제 관료에 대한 인사권을 강화시켰다. 자, 그 이에 따라 이제 관료에게는 강과 직이 그리고 차견이 따로 있었다. 그래서 간은 호봉을 표시한 풍기이고 직은 중앙의 학사에 부여된 명예로운 직함이었고 그 다음에 차견은 관리의 직책을 임명함으로써 간직이 있어도 차견이 없으면 관료의 직책이 없는 셈이었다. 자, 그러면 이건 이 말은 뭐냐면 일단은 그 간이라는 것은 호봉을 표시하는 풍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함이라는 것은 중앙의 학자에게 이제 부과한 일종의 명예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명예직. 그다음 세 번째가 지책인데 차견이라고 하죠 이걸. 자, 이건 실제 뭐냐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지위적 행정적인 능력.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런 걸 왜 해두냐. 자, 황제가 유능한 인재를 발탁할 목적으로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관료의 이제 임기가 길어지는 폐단을 이제 제한하는 목적으로 이제 도는데 대개 보면 이제 간이와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호봉을 높게 해서 월급을 많이 타먹거나 직함은 이제 중요한 명예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전에 이제 좀 나이가 많은 구관료들이 많아요. 이들 이제 물론 예전에는 열심히 일을 했겠지만 이제 그 당시에 실무적인 능력이 별로 없겠죠. 예. 근데 황제 입장을 때 이 구관료를 좀 제키고 신관료들 젊고 이제 싱싱한 애들 좀 뽑고 싶어. 예. 그러면 얘네들에게는 지책을 줘요. 차견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그 실제 권한이 이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 근데 구관료를 또 내칠 수는 없겠죠. 왜냐면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늙고 힘이 없다고 해서 내치면 그걸 보고 이제 밑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나도 그 꼴 당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료제의 어떤 그 기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위직 관료들은 좀 대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관료들이나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간직을 높여주거나 직함을 줘가지고 뭐냐 명예를 높이거나 돈을 많이 줘. 그렇지만 밑에 있는 이제 실무적 관료들은 있잖아요. 젊고 유능한 사람들은 차견을 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뭐냐면 권한을 갖고 행사를 하죠. 예. 그래서 높은 그 간인을 갖고 있어도 그다음에 차견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주로 이제 노 대신은 간직, 그 간이나 직함을 주고 능력 있고 젊은 대신들은 차견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황제가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그리고 관료의 임기가 길어지는 패단을 제한하면서도 또 그 밑에 있는 관료 구성원들에게는 이제 그래도 좀 열심히 일하면 뭔가 대우를 해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황제가 이제 관료사를 통제한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싱싱하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 수족을 부리면서 이제 그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문제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사람들 많이 두게 되죠. 예. 그래서 간직 수가 많이 늘어나. 실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50% 사람들은 일도 안 하면서 간이하고 직함을 주고 그러면서 봉급이나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막대한 간직 그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을 상당히 많이 소비를 하게 돼요. 예. 그리고 또 역대 왕조 중에서도 관료에 대한 어떤 그 뭐냐면 돈을 제일 많이 준 왕조가 송나라야. 돈도 많이 주고 간직수도 많다 보니까 재정의 규모가 좀 커져. 재정 압박에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성이 그런 재정 그 개혁을 한 배경이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이와 직함, 차견을 구분하는 것은 그 황제가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관료 임기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페더럴 제도는 가감한 인사 쇄신 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송대 황제에 강한 군사제도 기억 있죠. 요거 좀 볼게요. 다른 것도 다 비효율적이지만 제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이 군사제도야. 예. 개혁이라고 좀 말할 수는 없는데 좀 보죠. 자, 중국의 군사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당나라의 중기까지 유지되었던 국민 개병의 부병제도와 국가 필요에 따라서 직업군인제는 모병제도를 유지했다. 태조는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말 5대 이대 절도사 횡포를 막기 위해서 방화로 직업군인제 군곤제도를 채택했다. 예전부터 뭐 군군제도는 있었지만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송대의 군대는 크게 군군, 상군, 항병, 병병 이렇게 이제 네 종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군군은 이제 그 항제 근위병이죠. 이게 제일 강해요. 수도 많고 근위병이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상군하고 이제 항병이 있는데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중에 항병과 상군은 뭐 하는 병사들이냐면 지방군이야. 일종의 지방군. 그러니까 지방군으로서 이제 각 주에 분산되어 있고 이들은 전투 부대는 아니에요. 주로 이제 보급 부대나 수송 군대, 군수 업무만 담당한 부대고요. 그다음에 향명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민병이야. 그래서 이제 향촌 경비라는 거야. 오늘날 말하면 이제 향토 예비군 정도 이렇게 되는 병력들이죠. 예. 그래서 이들은 정규군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면 지방 단위에서 이제 뭐냐면 항청 단위에서 일종의 이제 뭐냐 자위 부대하는 부대. 그러니까 옆에 스스로 보호해주고 뭐 그런 정도의 부대예요. 그다음에 변병이 있어요. 이 변병은 여기가 이제 국경병자, 병방병자잖아요. 이 병명은 이민족 출신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서북 국경지대에 많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 수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그 전투를 가지고 있는 군대는 군군이에요. 군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당시 태조가 집권한 당시에 절도사 지방에 있는 절도사 병력 중에 핵심 세력들을 뭐냐면 다 뽑았어. 예. 그래서 군군으로 다 편입시켰죠. 예.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왜 그랬어요? 지방군을 약화시키고 지방 주둔군의 반란을 예방할 목적으로 지방군 중에 그 핵심 병력들 다 뽑아갖고 이 군군을 만들어갖고 이제 했던 거죠. 근데 군군의 지휘권을 한 사람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 지휘권을 세 개로 이제 나눠. 예. 그래서 그 세 개 부대로 나눠서 세 명의 도지휘사를 뒀어요. 도지휘사를 둬서 이들에게 위임을 시켜주는 거죠. 예. 이렇게 통수권을 위임을 시켜줘.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계 도지사는 지책이 평등했고 다 항제에게 직속을 시켰어. 왜 이런 식으로 될까요? 상호 견제시켜갖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해갖고 이제 있는데 내용을 볼게요. 자, 군군은 그 항제를 보위하고 수도 방어와 대외 정보를 독촉하고 보통 이제 정벌군들은 출정군들은 이런 근군이에요. 태조는 지방군 가운데 우수한 자는 모두 군군을 편입시키고 장비나 무기도 특별히 보강했다. 특히 군군의 지휘권과 군대 이동권을 장군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황제가 감시 감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휘권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한테만 위임한 게 아니라 여러 명으로 위임했다고 했죠.
그다음 경술법을 채택해서 군대가 한 군데 오래 주둔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장군이 병사를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또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권력을 분리시켜 놨다. 자, 그리고 이제 있고, 자, 송대 그 황제 독재체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군인 제도는 군사지휘권을 문신관료가 장악하고 작전권만이 일선지휘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투 경험이 없는 문관이 작전 능력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군대에 가보시면 분이 알겠지만 위관급 장교하고 영관급 장교는 다르죠. 자, 위관급 장교는 영관급 장교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소령이라든지 뭐 중령이라든지 대령인데 이걸 좀 이해하려면 군대를 좀 이해해야 돼. 자, 영관급 장교는 위관급 장군은 다 똑같이 지휘관인 지휘관이에요. 예, 지휘관,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인데 영관급 장교들은 일종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통수권을 위임을 받아서 군대를 통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위관급 장교들 있죠. 뭐 소위, 중위, 대위들은 얘네들은 이제 전쟁 나면 직접 일선 부대 뭐냐면 소대나 중대원들 이끌고 직접 싸워요. 예. 그래서 전쟁 나면 소위나 중위들이 많이 죽는데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하여튼 그 영관급 장교들 주로 누굴 임명하냐? 그러니까 이제 통수권을 위임받고 옆에서 이제 큰 그림 그리면서 작전을 지휘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문신 관료들 임명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출정군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대표들 장군 출정군의 총지휘관들을 송나라에서는 문신관료로 임명하죠. 예. 근데 그 밑에 있는 위관급 장교들 그러니까 이제 소대나 중대 같은 부대원들이 이끌고 직접 싸우는 지휘관들은 이 사람들은 주로 그 장군들 임명해 무관들 임명하죠.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자, 이 영관급 장교들은 이제 뭐냐면 전체적으로 통과하죠. 근데 이 사람은 군사적 능력이 원래 없어. 네, 근데 장군들은 실무 능력이 있죠. 짬밥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보고를 해도 여기에서 커트가 돼.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얘네들은 통수권과 있지 작전권도 누가 있다고 했어요? 추미돈이 있다고 했죠. 추미돈이 또 작전을 변경해도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때문에 또 뭐냐면 커트가 걸리죠. 그리고 추미돈도 얘네들 문갈로 구성됐기 때문에 어떤 현재 그 부대 상황을 잘 파악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관들이 작전권과 영관권 상급지휘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위관들이 그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장군이 좋은 얘기해도 안 들어줘.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작전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군대의 통수권은 황제가 갖고 있지만 위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문관들에게만 집중주의를 두고 이렇게 서로 분리시키면서 비능력성을 극대화시켜 놓다. 예. 다 이유가 뭐예요? 쿠데타를 일으키지 말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거죠. 예.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던 그 제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송일대 북방에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이 끊임없는 군사작전에 시달리고 있었고 결국에는 국토의 절반을 금나라 뺏기고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몽골의 전 영토를 내주게 되는 건 직업군인지의 모순이 그 원인이었다. 그래서 그 수도 되게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돈 주고 고용해야 돼. 그래서 100만 명에 가까운 직업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군사비는 국가 재정을 압박함으로써 황제권의 강화를 목적으로 채택한 직업군인제가 도리어 재정상 황제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뽑아 집어넣어도 이 군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쟤도 싸우지 못하고 맨날 이민족들에게 뭐냐면 그 깨지게 돼요. 오늘날만 하면 밑빠진 물에 그 독에 물붓기를 계속하는 거죠. 지금 아프가니스탄 군에게 막 미군이 막 돈을 줘도 막 갈아치고 그다음 빼먹고 하다 보니까 뭐 군사력 증가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 철수상관이에요. 이런 거 비슷해. 그래서 진짜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제도 발달과 이제 문신 관료 체제 항해 불정. 요 관련돼 갖고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요 부분이. 네. 그래서 송대 과거제도와 당나라 과거제도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내용 볼게요. 자, 수당시대 때 시작된 과거제도는 송대에 와서 완성되었다. 자, 송태조는 5대 무인제도 체제를 극복하고 문치주의 정책을 채택했다. 자, 이를 위해서 과거제도는 문인을 간제도 기본으로
두면 기본 삼았다. 태조에서 시작된 가거제도는 송대는 물론 명정 시대가 계속되는데 송대 가거제도는 태조 6년부터 3대로 나눠 실시되는데 지방에선 1차 해시와 중앙에 예부의 2차 시험 성시 그리고 최종적으로 황제가 실시한 전시 3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정시가 나왔죠. 보통 이제 당나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왔던 예부시하고 이부시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부시는 1층제, 이부시는 2층제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이부시 폐지하고 이제 전시를 둔 거야. 그래서 황제가 직접 뭐냐면 과거 시험을 이제 보도하게 했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전시를 왜 황제가 직접 보죠? 네, 이걸 통해서 당나라 때 이어진 자주 문생 관계를 없애고 자기에게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시험 과목은 심호흡서는 그다음 진사과, 유교 경주는 명경과, 급하게 기술과가 있었다. 이건 뭐 당나라 비슷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진사과가 가장 인기가 있었으며 그 시험 중에서 이제 시험 성적이 매우 중요했다. 자, 전시에 합격한 진사는 성적 수에 따라서 진사급제, 진사 출신, 동진사 출신으로 구분됐고 수석 합격자인 장원, 차석을 방한, 3등 탐화를 최고 영예로 생각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태조 일대 이제 17년 동안 진사에 합격한 자는 170명으로 1년 평균 10명에 불과했다. 그 후 점차 증가해 태조 7세 때 20년간 8회 과거가 실시됐으나 진사 합격자는 1268명, 제과는 3133명, 합계 4401명이 문신관료가 탄생했다. 진종, 인종 때는 더욱 확대하고 11세기 중에 인종 시대는 3년에 1회 과거가 실시됐으며 매년 400명 내지 500명의 진사가 배출되었다. 자, 이들이 문신관료 체제의 중심 인물로 활약했다. 자, 송대는 문벌 귀족이 없으므로 당대와 달리 과거 시험에 합격한 국보도 간인이기 때문에 당의 관리 후보 자격 시험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당나라는 귀족제 틀 속에서 운영됐기 때문에 과거에 합격해도 모든 사람이 간직에 임명받는 건 아니죠. 그런데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합격하면 곧바로 임명이 됐어. 그래서 송나라는 관리 후보 자격 시험이 아니라 관리 선발 시험이야. 이게 차이가 있어요. 조선하고 고려가 좀 비슷하죠. 고려도 이제 당나라 마찬가지로 관리 후보 자격 시험인데 여기 조선은 관리 선발 시험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었다. 전시과 제도 외에도 이런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송대에는 과거 시험 부정을 방지하고 그리고 아울러 황제권을 강화시키 위해서 전시 제도를 도입했죠. 그래서 전시에던 불합격자를 없애고 과거 합격자의 석차를 황제가 친히 결정했죠. 자, 그래갖고 이제 향시라든지 그다음에 해시 같은 경우에는 해시는 여기 당락을 결정했지만 여기에서는 33명을 뽑은 다음에 순위를 결정했어요. 황제가.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나라의 자주문생 제도를 폐해를 없애겠다라는 의미였죠. 당나라 가고제도의 폐해 중에 하나가 자주문생 제도잖아요. 시험감독관하고 그 다음에 시험관 간에 시험 그 응시자 간에 어떤 인맥관계를 형성한 거예요. 문생이 시험 응시관이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시험감독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요. 그 당시 이제 그 간직에 나가면 신원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자주가 해주는 거야. 그래서 문생은 자주를 스승님처럼 모시죠. 그러면서 자주와 문생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이 당나라의 당파의 배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근절시키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주를 이제 자기가 황제로 하고 문생은 그 응시자들 나중에 신하가 되는 관료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황제와 응시자가 자주 문생강을 맺어가지고 이 당파를 없애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당파 결성이 자주 문생 외에도 여러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앞에 전 단계가 있잖아. 뭐 해시라든지 뭐 이런 등등. 그래서 거기에 또 자주 문생이 형성되니까 실제로 당파는 타파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름대로 황제권을 강화시켰다는데 의미가 있어. 예. 그래서 하여튼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과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그 시험 문제 나왔죠. 황제가 친히 결정하는 이 내용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 합격자와 시험관 사이의 사제관계 형성하는 만덕 전개 파벌 형성을 방지했다. 이것도 목적 중에 하나예요. 예, 파벌 형성 방지. 자주 문생 관계를 폐지시키고 파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한의중에 있어요. 한의중에. 그래서 한의중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205페이지 한번 보죠. 자, 송대가 되면 문벌 귀족의 몰락과 함께 과거 운영이 훨씬 기능적으로 되었다. 태조 때는 일에 수십 명에 불과 지나지 않았던 합격자가 수백 명 확대되었고 특히 이제 진사과 출신자들이 관계의 주 전형이 되었다. 그래서 또한 973년에 태조가 스스로 과거의 최종 시험을 하에 의한 전시가 정착되면서 과거 합격자는 항제 문화사행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것은 과거 합격자 시험관 사이에 이제 사제관계 형성하도 만들어 정계의 파벌 형성을 방지하고요. 항제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그때까지 이제 부정기적이었던 시험이 3년 인종 3년 때 3년마다 시험으로 정리해야 되죠. 이걸 보통 이제 신년시라고 하죠. 네. 신년시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제 보는 시험이죠. 이거는 뭐 고려나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송나라 가구제도 뺏겨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외에도 뭐 부정기시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후에 이제 성공적인 관료 임용 체계가 성립될 수 있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계속 볼게요. 자, 전시 성적은 관료의 초임과 승진에 중요한 작용을 했기 때문에 황제가 친히 성적을 정하는 전시제도는 문시의 관료에게 더더욱 영광이며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예. 그러므로 이제 당대 이제 이부 씨는 송대에 와서 그 전시를 바뀌면서 황제가 직접 통제하는 국가 그 기관 시험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과거제 운영의 특징은 뭐냐면 예전에는 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을 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 등록법하고 호명법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험 부정을 방지하고 했는데 이 등록법하고 이제 호명법을 왜 실시했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는 사람이 시험을 보고 하면 그 사람들이 좋게 채점을 해주고 그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막기 위한 거야.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기출에 나왔거든요. 공정성 확보와 관련돼서 호명법은 이제 어떻게 되냐? 성명을 본인이 내준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보면 이걸 건지라고 하는데 답안지를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있고 그 밑에 그 여기 이제 내용이 있고 여기에다 이제 자기 뭐 사료 단자단지 이름을 딱 적고 그러면 이거를 보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해갖고 절단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이제 갖고 실을 봉인을 해요. 실로 하고 줄줄 말려갖고 요 부분을 묶어.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호명법이야. 등록법은 시험 답안지 글씨체를 알지 못하게 그 당시 관리들 동원해서 주로 이제 서리들을 동원해서 글씨를 한번 쭉 다시 쓴 다음에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 시험관한테. 그러면 시험관이 글씨를 알면 누구 자식인지 좀 대충 알 거 아니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그 뭐냐면 등록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시대 때도 호명법과 등록법 다 있었어요. 예. 호명법도 있었고 등록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인건비 좀 아끼려고 그 당시 이제 같이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 서로 그 글씨체를 이제 서로 뺏긴 다음에 이제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있었는데 자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관리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려고 했다. 그거 외워두세요. 호명법과 등록법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예. 자, 그래서 과거제도는 송대에 와서 제도적 완비했을 뿐만 아니라 문신관료제의 기반이 확립되어 청대까지 계속되어 중국의 정치는 물론 사회 문화 전반에 거쳐서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제도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다. 자, 요거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 오래된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사람이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는 일반 서민은 과거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두 번째로는 어느 돈이 있어야 되겠다고 했죠. 그리고 청소년 모두가 과거 시험 준비 위한 온갖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과거에 예속되었고 과거 시험 과목 이외에는
학문의 발전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로는 그래서 과거 준비를 위해 많은 젊은이들 평생 노력 기울이 있었다. 그러나 지방생에 비해서 합격자는 극히 일부였기 때문에 과거 실패자는 결국 사회 낙후자가 되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낙후자 중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체질 불만적인 사람들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낙제자 중에 그 왕조 체제에 대항해서 농민반란을 일으킨 자가 있었고, 당말의 향소, 그다음에 송대 장원, 송대 장원이나 오, 명대 우금성, 그리고 청대 홍수정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여기는 명대 우금성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자성 반란이 일어날 때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내용 볼게요. 송대 과거 응시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형세우면서 계층적 중소지지층 계층이죠. 그리고 그 당시 지식인, 독서인들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합격하면 사대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사대부면서도 지식인으로서 또 형세호, 삼위일체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송대 그 과거 시험은 응시자는 독서인으로서 사대부로서 과거에 합격 단인으로서 신분을 갖고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다만 간인 신분에 세습되지 않고 고관이 껴는 음보를 통해서 자손이 간이 여러 간지 계속됐다. 음보제, 그러니까 오늘날 음서제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당나라처럼 그게 뭐냐면 유리한 제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간직에 진출했다 정도. 그래서 이제 당나라 같은 경우는 음서를 통해서 재산까지 올라갈 수 있었죠. 근데 송나라 때는 간직에 진출할 수 있어도 뭐냐면 각오는 봐야 돼. 예. 왜냐면 계속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건 조선시대하고 마찬가지야. 조선시대하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 이제 송대 이제 학교교육과의 지능책을 볼게요. 예. 이렇게 보면 이거 좀 보기 전에 잠깐 형세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형세호란다. 그 한의종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그 뒷부분에 좀 자세한 내용이 있어갖고 읽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몇 페이지 펴 보시면 205페이지 펴 보세요. 자, 여기 이제 그 있고 과거에 합격하면 간인들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으며,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간호라고 해갖고 특별히 그 집안은 여러 가지 면세 면역 특권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특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월급도 많이 받고 그다음 특권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천하의 어떤 책임을 진다는 사대부로서 치자의식을 갖게 됐다. 그래서 얘네들이 좀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문벌 귀족들은 어떤 이제 뭐 치자의식 같은 게 없어. 뭐 자기 가문이나 그다음에 자기 보신, 자기 개인적인 것만 관심 있고, 그래서 개인이나 뭐냐면 그 가문의 이익에 국가 정책에 반하면 국가를 버리고 자신의 개인이나 가문의 이익을 쫓는 사람인데, 근데 얘네들은 나름대로 공의식을 갖고 있어요. 관료로서 국가에 대한 치자의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항상 나라를 걱정하고 그런 것도 있어 나름대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성리학의 공치주의와 또 연결돼. 성리학에서는 황제 외에도 사대부가 같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자, 이런 거 연결됐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건 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보면, 자, 이후에 형이사학적인 성리학이 발전되면서 독재 체제와 문신 관료 체제를 옹호하는 새로운 유교 정치 이념이 자리 잡게 되었다. 자, 과거는 그 평등성 때문에 오랫동안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지만 부정적 측면이 적지 않다. 자, 일단은 이제 새로운 국가제도와 확립을 위해서 개량의 관료 임용은 국가 관료기구의 어떤 비대와 군사비 더불어 국가적인 막대한 부담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동계와 동일하죠. 모든 교육이 과거 시험에 예속됨으로써 인해서 학문의 균형 있는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었으며, 일반 학교 교육이나 실용적 학문은 부진에 면치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 제도가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과거와 관련 주목된 점은 과거의 이제 실행 결과 전개에서 강남 출신의 관료들의 비율이 높아지게 됐다는 점이야. 자,
요거는 이제 왜냐면 강남 지역이 이제 일단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달됐고 경제적으로 잘 사니까 강북보다는 강남의 비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5대 시기 때 그 당시 강남에서 문화 발달 보류하면 당연하니다. 그래서 송조 초기에는 하북 출신의 관료가 주임의 점에 강남 출신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남북 대립이 형성돼.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송나라 때 분당에 생겨 그 반대된 그 분당이 생긴 배경 중에 이런 지역적 차이가 있어요. 강남과 강북의 어떤 그 출신별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자, 이 문제는 왕성 시대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예전까지 송대 가거제가 실력 있는 새로운 인물들 재능만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결론이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가거 시험을 본 건 아니죠. 형세후 계층들이 한정된 거죠. 형세후들이 우월한 이제 그 가정교육과 추천과 인맥의 심의와 형평이 어긋날 정도 많은 후보자들 관료 배출했다. 그래서 송대 300년 동안 그 과거제는 간직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중요성을 점차 줄어들었으며 그 역설적 시험에 합격하고자 후보자들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정규 가구 가구 출신자는 1646년에 관료 57%였지만 이것이 31% 27% 점점 줄었는데, 자,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이해하냐면 일단 송대에는 3층제가 있었잖아요. 자, 항시과 해시가 있고 전시가 있는데 항시와 해시만 합격해도 뭐냐면 전시 합격하지 않아도 최종적 합격하지 않아도 뭐냐면 간지에 진출할 수 있어. 예. 그러니까 특히 항시만 합격해도 해시는 이제 어차피 전시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항시만 합격해도 지방 하위직 관료들은 이제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음소제가 있었고 가끔마다 추천제도 있었어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과거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대개 보면 이런 항시를 통해서 하위직 관료 하거나 추천을 통해서 간직에 들어가는 사람들, 또 음성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형세후 계층들이야. 거기다가 또 그 과거에 진짜 합격한 사람들 상당수가 어떤 사람, 형세후 계층들이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는 각자 읽어보시고요. 음, 동계로 넘어갈게요. 자, 송대 학교교육의 진흥책을 이제 보죠. 송나라는 이제 어떤 학교들 이제 그 뭐냐면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잠깐만요. 예. 자, 그러면 송대 이제 학교교육 진흥책을 좀 볼게요. 송대 이제 그 학교교육은 이 문치주의 정책과 과거제의 발전에 비해서 부진함을 면치 못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송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 학교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 과거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도록 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 뭐냐면 간학에 잘 안 가.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거죠. 예, 남성 같은 경우 사학에서 이제 주로 서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은 별로 안 좋은 거야.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과거를 보는 과거를 보는 이유가 이 과거를 준비하는 거 국가의 어떤 충성심을 양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공부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 공부욕을 좀 확립을 시켜서 여기에다 그 뭐냐면 좀 더 왕조의 충성스러운 인재들을 좀 양성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공교육 진흥책을 이제 했지만 그렇게 잘 안 됐어.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이 나왔지만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송대의 학교교육은 문체주의 정책과 과거제도 발전에 비해서 부진함을 면치 못했다. 그래서 문신 관료제의 발달에 따라 과거의 학교 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일반 교육이나 학문 연구량 진리탄과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관료제의 발달은 현실성이 강한 서민계층 하여금 출세만 지향하게 하고 자연히 학교 교육을 소홀히하고 과거 시험 중에만 매달리게 되었다. 자, 그 송대 중앙 그 교육 보면 간호고속 국제학, 태학, 사문학과 당나라 간지하고 좀 비슷하죠. 급하게 기술학교가 이제 있었다. 국제학은 고관의 자제들 입학하고 급밖에 각 학교는 일반 평민의 자제가 입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대에 이제 비교할 때 학교 입학 자격은 개방돼 평민화되었다. 자, 송초부터 사회가 과거 시험을 중히 여기고 학교는 임시로 머무는 합숙소 같은 곳이 생겼으므로 간학은 결국 발전시킬 수 없었다. 태조 때 국제학의 학생은 70명에 불과했다. 자, 인종 때 범중앙의 학교 진흥 정책이 있다고 새로 태학이 설치되니
학생 수가 증가되어 간학이 발전되었다. 신종 때는 이 왕왕석이 문교 개혁 정책을 실시해서 그 당시 이제 태학을 확충했는데 이걸 보통 이제 태학 3사법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3사라는 것은 기숙사를 얘기해요. 태학에 있는 기숙사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선발된 인원들 그러니까 기숙사를 단계별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등급 이제 시험 봐갖고 이제 등업시켜 주는 거야. 내일사 외사 이런 식으로 등업시키고 최종적으로 태학 졸업생들에게 간직을 주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려고 했죠. 야, 이게 태학 3사법이야. 요거 그래서 이제 이거 왕학생 개혁 관련된 할 때 좀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왕학생 태학진흥치료 심의법 태학진흥치료 심의법 2,400명이 증원되었다. 왕학생은 이제 태학 3사법을 통해서 태학 졸업생으로부터 과거 시험을 대체시키려고 하였다. 자, 이러한 이제 대세에 따라 시중시대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과거제가 폐지되고 태학 출신자들로 관리로 등록했으며 학생이 많을 때는 3,800명이 됐다. 자, 이 시기 때 는 송대 태학의 전성기였다. 근데 왕왕서 이제 물러나고 나서는 다시 이제 뭐냐면 과거제도 부활됐죠. 이건 일시적인 것들 뿐이에요. 예. 근데 이 왕왕서의 개혁 정치가 후대에 영향을 줘요. 누구한테? 홍무제한테. 홍무제가 이제 송나라 제도를 많이 뺏겼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홍무제 입장 때는 이 송대 과거제도 자체보다는 요때 관심이 있었나 봐. 그래서 요 학교 제도를 통해서 좀 더 뭐냐면 과거제도 연관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이제 발상을 갖게 된 것이 이제 이 왕왕서 개혁 정책이에요. 그래서 학교 제도를 통해서 꼭 과거제도와 연결시켜서 이제 명나라 과거제도가 만들어졌죠. 예. 그래서 이건 뒤에 좀 얘기할 텐데 특히 이제 홍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상당히 강조하고 그래서 또 홍무제는 또 그 당시 이제 과거제도 개혁 중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되게 이제 왕한서의 과거제도 예전에 시문을 강조했잖아요. 시와 문장을 많이 지어야지 진사까지 합격해야지 우대를 해줬잖아. 근데 이걸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 왜냐면 시와 문장을 잘 짓는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얘네들이 유교 경전을 강조하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명경이죠. 경학을 강조했어. 그래서 되게 보면 왕왕성은 이제 그 시문보다는 경학을 강조하는 그런 과거 교육 정책을 펼쳤는데 이 홍무제가 이게 마음이 든 거야. 그래서 되게 보면 홍무제 때 들어오면 당송 시대 때는 시문을 중요시했죠. 근데 명청 시대 때 들어가면 시문보다는 경전을 강조해, 경학을 강조해. 이거 경전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팔고문을 이제 뭐냐 짓게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학을 강조하거나 학교 제도를 강조하는 그런 것들은 뒤에 홍무제의 과거제도 개혁 때 홍무제 명나라 세울 때 과거제도에 반영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학교 제도를 볼게요. 지방은 주와 현학이 있는데 인종 때 범중엉, 송기, 구양수 등이 지방 교육 진흥을 제청해서 주와 현학을 발전시켰다. 교육과정은 국제학, 태학, 사문학에서도 유교 경전을 학습하고 우학은 범법을 외우고 기술학은 해당 기술 교육을 받았다. 자, 한편 송대에서는 서원이 지방 교육의 주요 목을 담당했다. 자, 이 서원은 주로 이제 오늘날은 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리학이 유포됐죠. 남송 시대 때. 그래서 남송 시대 때 성리학이 유포되는 두 가지 기구가 있어. 항약하고 서원이죠. 자, 그래서 성리학의 학사와 관련돼 있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지방의 항청사에게 이제 뭐냐면 성리학을 유포시킬 때 한약과 서원을 이용했잖아요. 이거는 얘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남송 시대부터.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특히 고려나 조선 시대 역사 보면 중국의 어떤 관리 선발 방식이라든지 뭐 그런 제도가 거의 비슷비슷해. 그 시스템의 이야기가 되게 편해. 예, 중국사를 이해하면 한국사 고려와 조선 시대 때 그 제도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왜? 이식해왔거든, 뺏겨왔거든. 예. 자, 하여튼 이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송대 서원이 지방교육의 중요한 목을 담당했다. 서원의 조직은 학교에 비슷했으나 교과목이나 교구가 간학같이 엄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또 교육의 취지도 지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도약에 이제 중점을 둬서 교사는 학덕을 경비해야 됐다. 오늘날 사교육과 좀 다르죠. 이거는요.
자, 지식의 전수에만 그치지 않았다. 서원은 당대에서 일종의 관립도서관이었고 5대에 비로소 학교식 서원이 생겼으며 성대에 이어서 서원 제도가 확립돼 변칙됐다. 서원에는 관립과 사립이 있는데 서원의 경우는 대부분 유명한 명유나 대부분 관립보다는 사립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명예도 이고 동주, 당자, 산주 등 그 명칭도 다양했다. 서원의 업무는 뭐 조선하고 비슷한데, 자, 독서의 보관과 열람을 준비하고 선유, 그러니까 예전에 유학자 중에 좀 뛰어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제사를 받으며 서원 교육을 위해서 이름 있는 관리 스승에 초빙하여 경영자 자신이 교육하거나 아니면 대우를 초중하여 임시로 강했다. 대우라는 것은 좀 뛰어난 그런 유학자들 말이죠. 강하다는 것은 그 일종의 강의했다 보시면 돼. 강독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북아시아의 이제 뭐냐면 변화와 북송의 대의 관계 볼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왜 중요했어요? 인문에서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11년 기출인가 12년 기출이 한번 나왔거든요. 자, 송나라는 이제 그 멸망 원인이 아까 말했처럼 이게 이제 그 대의 관계를 잘 못해서 그렇거든요.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변을 다 통제했어요. 안산에 난 이전까지는 기미 정책이라든지 뭐 강력한 군사를 통해서 주변을 잘 통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안정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당나라 때는 우리 한반도가 외부로부터 침략은 별로 없었어. 근데 송나라는 다르죠. 송나라는 이 문치주의 때문에 군사가 약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을 제 통제를 못해. 그래서 예전에 당나라 억압돼 있었던 당나라의 어떤 통제가 있었던 뭐 거란족, 여진족 등등등이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얘네들이 정보왕조 세우니까 얘네들이 군대 가지고 이제 대응하지 못하니까 되게 어떤 식으로 돈으로 평화를 사는 거죠. 예, 평화를 돈으로 사는 거야. 이거 다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나중에 신법의 실시 배경이 되죠. 돈은 이제 한데 돈으로 평화 산다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받고 일시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상대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계속 공격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삥땅을 뜯는 거지. 의식으로 따지면 일진들이 돈 바치면 이제 괴롭혀서 이제 일진들이 이제 그 심히 약한 학생들 괴롭혀서 돈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일시적으로 얘들 좀 때리진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돈 떨어지면 또 때리죠. 그래서 더 받아내고. 그러니까 그러면 뭘 해야 돼? 자주국방을 해야지. 자기가 이제 좀 약간 심해 키우고 능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뭐냐 몸을 좀 피지컬 만든 다음에 뭐 학기도 태권도 학교 가서 열심히 해야지. 일진들이 이제 얘를 건드면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크게 다치겠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던 거야. 결국에 돈을 계속 매수되고 계속 상대적으로 이제 뭐냐면 그 여러 부족들 공격을 받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송나라 이제 대외관계에서 이제 그 나라들 좀 보면요. 보통 11세기 때는 11세기에서 이제 10세기, 11세기 때는 주 누구와 상대했어요? 요 거란족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화라고 해서 탕고투족이 있어. 요보다는 좀 세력이 약하지만 탕고투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세기 때 이제 들어오면서 요가 이제 그만큼 멸망하자는 금을 상대했죠. 여진족. 근데 얘네들은 이제 아예 그냥 하북 일대를 장악을 해서 나중에 송나라가 남송은 수도 옮기잖아요. 그 다음에 13세기 때 들어와서는 또 누굴 상대해요? 원나라를 상대해요. 몽골족들. 일시적으로 이제 금나라를 이제 뭐냐면 손을 잡아서 금나라를 멸망시켰지만 곧바로 원나라를 남송이 멸망시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결국에는 그렇게 잘 나갔던 그 북송이나 남송도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외부의 민족들의 공격을 받고 이제 뭐냐면 멸망을 하게 돼요. 이게 다른 왕조에 비해서 상당히 좀 특이한 거야. 송나라는 그 당시 정치적 안정돼 있고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성했던 나라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부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게 외부의 문제 때문에 멸망한 거는 좀 다른 그 전통 왕조하고 예전의 왕조하고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좀 볼게요. 당이 망하고 그 성이 건국한 10세기 초 중기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종래에 볼 수 없는 새로운 형성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중심부에 있던 당제국의 붕괴로 동아시아 국제 관계는 종래와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수당 시대 때 중국은 북방민족을 완전히 제패하고 그들을 복속시켰다. 그러나 송의 문치주의로 정치의 결과적 군사의 약화를 가져와 북방민족에게 항상 수세적 입장을 서게 되었고 송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10세기 초의 국제 질서에서 살펴보면
먼저 5대 19의 분립시대에는 지금까지 당제국에 복속됐던 거란 민족이 거란을 건국했고 요를 건국했죠. 예. 그래서 거란은 바렌을 멸망하고 만주와 중국의 어떤 동북부 지방의 정복국가 발전해서 분열을 계속했던 5대 각국에 압박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고려시대 보면 조선에 비해서 상당히 북방민족부터 침해받죠. 뭐 거란족 공격받고 뭐 여진족 압박받고 몽골족 쳐들어오고 그거 뭐 때문에 그래요? 송나라가 주변을 잘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나라 때는 주변을 잘 통제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별로 상당히 적었는데 고려 때는 송나라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죠. 근데 조선 때 들어오면 어떻게 명청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잖아요. 주변 민족을 잘 통제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 당시 임진왜란이나 병정을 제외하고는 다 그 전후로는 상당히 평화기를 유지했잖아요. 200년, 200년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 명청이 주변을 잘 통제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뭐 약한 나라, 좀 약간 이제 강소국이나 좀 좋게 말하면 그런 나라들은 우리가 강대국이 못 되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확실히 뭔가 좀 잡아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지금 미국이 패권을 이룰 때는 그래도 좀 그 문제가 없었죠. 근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좀 시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예. 자, 그럼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송해 중국 통일에서는 북방민족의 거란의 군사적 압력에 의한 대한 한민족의 강한 민족의식, 즉 중화의식이 작용되는 점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하 송해 건국과 중국의 통일로 대송과 요에 의해서 새로운 남북 대립 구도가 형성했다. 자, 한편 한반도에 이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탕고토족이 들었죠. 탕고토족이 원래 당제국이 이제 복속됐는데 이원호 때 독립을 냈어요. 송나라 약한 걸 보고 서로 독립했죠. 원래는 이제 대한데 대한데 얘네는 이제 중국의 입장일 때는 송나라 입장일 때는 무슨 대자가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하나에서 서하라고 했어. 예. 이거 국명 보면 상당히 중국식 국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그렇게 안 불렸는데 중국 애들이 기록을 그렇게 해갖고 우리식으로 이제 그 중국식 기록이 따르는 건데 대표적인 게 서하야, 서하. 예. 자, 이제 송과 요 주변 주축으로 있었던 남북의 대립 틈새에 서와 고려는 때때 요에 따라서 어떤 송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국제 관계 균형에 영향을 행사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 관계 좀 강조하죠. 예. 그래서 거란족을 물리침으로써 거란족이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데 지배하는 걸 뭐냐 방지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란족 세 번에 물리치면서 그래서 이제 고려가 이제 3차 친일을 통해서 그걸 물리치면서 요하고 고려하고 송나라 균형 관계를 이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중국 사회에서 강조하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근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북송과 요의 관계는 정보 관계 요가 군사를 배경으로 송을 압박했기 때문에 군사의 약한 송은 항상 수세에 몰리는 항국이 되었다. 자, 이러한 양국 관계를 규명을 이용해서 서한은 하전 양면 정책을 구사하고 국가적 친일 추구에 나갔고요. 고려는 요의 군사적 압력을 여러 차례 전쟁을 치는 동안 한때 송과 국교를 단절했으나 왜냐하면 이제 송나라가 이제 1차, 2차, 3차 쳐들면서 합병을 맺을 때 요구한 게 뭐냐면 너네들 이제 송과 조공책봉을 끊어라. 그래서 한때 이제 송나라가 그 요구축을 받고 3차 친일 이후에 80년 동안 국교가 공식적으로 단절됐어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문화적 교류는 계속 하고 있었죠. 민간 차원에서. 그러다가 문종 이후 때 다시 국교가 재개됐죠. 예, 요 나라가 이제 약해진 것 틈을 타서 그 다음에 이제 송유의 대립과 전현의 맹약. 이 전현의 맹약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예. 자, 보면 그 처음 송과 요의 대립 관계는 5대 때 거란에게 내준 연을 16주를 대체하기 위해서 송의 태종이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게 됐다. 그러나 송의 계속된 패전 후 거란에 대한 공격적 자세를 보이고 방어 태세를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태조 때부터 태종, 뭐 진종 때까지 계속 공격했지만 그때마다 이제 빈번히 패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송나라 군대가 너무 약체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거꾸로 이제는 송나라 이제 요의 성종이 그 당시 이제 그 994년에 고구려를 이제 굴복시킨 다음에 배후를 고구려를 이제 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후방을 안정시킨 다음에 어딜 치는 거야? 그 요를 금을 아니 송을 치죠. 그래서 송나라가 이제 친다니까 이제 진종이 와갖고 처음 싸워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요와 하친의 서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전현의 맹약이죠. 예. 그래서 여기 좀 특징이 뭐냐면 중국을 한번 칠 때마다 우리 요는 항상 어딜 쳐요? 고려를 한 번씩 건들고 들어와. 왜냐면 그 먼저 이제 그 요나라가 중국을 공격할 때 고려가 후방에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치기 위한 어떤 안정 방지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항상 그 뭐냐면 고려를 건드렸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뿐만 아니라 나중에 원이라든지 청이라든지 할 때 중국 대륙을 침략할 때마다 항상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했어요. 왜냐면 견제하기 위해서. 예. 자, 하여튼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송의 계속된 패전 후 거란에 대한 공격적 자세를 보이고 방어태세를 전환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한편 요는 송군의 허약함을 알게 되자 성종이 직접 이제 요나 성종이에요. 직접 20만 대군을 이끌고 남진안이 그 수도 병정이 안전히 이태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제 조정에서는 강남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천도는 제기됐으나 진종은 재산 구준의 강경론을 받아들여 신이 전선을 나가 군사를 독려했고, 그래서 결국에 송과 요의 양군이 지구를 대치했다가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배치만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전현의 맹약을 맺게 돼요.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이 교과서 내용이 있어요. 예. 세계사 교과서도 있고 동아시아 교과서도 있고.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사회분화 아시아사 할 때 아시아사 할 때 이제 살펴보겠지만 여기선 주 내용을 좀 볼게요. 그 밑에 주 내용을 볼게요. 24번. 자, 전현의 매양으로 송과 요의 대립관계는 평화관계로 전환되었다. 조약 내용은 형제 매양을 맺고요. 이때 이제 송은 형이 되고 요가 동생이 되죠. 그리고 국경선은 전쟁전 상태에 두면서 그 대신 송은 매년 은 10만 양, 비단 20만 필, 차 5만 근 같은 세필을 주기도 했다. 자, 이에서 이제 송나라는 자기가 형의 나라니까 명분 얻은 거, 요는 세필을 받은 그 신뢰가 되는 거죠. 되게 형이라고 하면 본론 이제 인간관계나 국가관계 때는 신뢰가 없는 것 같아. 되게 보면 동생 국가들 얻어먹잖아.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그 형님을 모시고 있죠. 예, 공식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미국이 우리한테 좀 약간 퍼주는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전현의 맹양 이후 송은 요의 군사를 두려워해서 연후 16주 해볼 포기하였고, 요의 수도 왕실 대분과 이제 부족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 군사 행동을 자제하게 되었다. 자, 따라서 송과 요 관계는 11세기 때 금이 일어날 때까지 평화적인 관계가 유지되었다. 그런데 이제 한국사에서는 이제 송과 요의 관계의 평화적 유지를 어떤 고려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하죠. 고려가 세 번에 걸쳐서 요를 이제 격퇴시키면서 요 나라가 이제 후방이 이제 위협단 걸 알고 송나라 공격을 포기했다. 그래서 송과 요와 교조가 이렇게 이제 한동안 100년 동안의 세력 균형 유지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얘기해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중국 사에서는 없죠, 그 내용이. 자, 하여튼 한편 양국은 국경 지방에 웅주, 폐주, 안숙군 등지에서 각장 무역소를 설치하죠. 그래서 이제 경제 교류를 했는데, 송은 차와 비단, 도자기, 철기, 칠기, 유황, 서적을 하고 남양에 수입된 항로, 상화 등을 수출했다. 요는 양, 말, 낙타 등 짐승과 가죽, 소금을 수출했는데, 자, 여기에는 뭘 때 이제 누가 좀 유리하겠어요? 요가 유리하죠. 왜냐면 요는 송은 굳이 이 양, 말, 낙타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 각장이나 이제 호시라고 하는 것들을 열었던 거냐? 여기 열지 않으면 요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그렇게 여는 거야. 평화적 차원에서.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했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하여튼 송요 1세 요의 1세기 송과 요의 1세기에 거친 평화구도는 남방의 중국과 북방 지역의 경제 및 문화교를 촉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서는 그 탕고투족이 세운 나라야. 탕고투족이. 자, 탕고투족은 주로 이제 티베트 강족 계통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민족이 지금은 아예 없어졌거든요. 뒤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뭐냐 서하를 공격했다가 서하가 징기스칸이 싸우다가 좀 싸우다가 항복하고 배신을 많이 때려. 그래갖고 이제 징기스칸이 죽기 전에 이 탕고투족은 믿을 만한 게 서하는 믿을 만한 국가 아니다. 그래서 내 후손들은 이 나중에 서하를 점령하면 요 지도상에 지옥버려다.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계승한 이제 그 징기스칸이 이제 곧바로 죽고 나서 오구타이 칸이 되죠.
오구타이 칸이 서한을 아예 멸망을 시켜. 멸망시킬 때 그 보통 이제 항복하면 용서해주죠 몽고중. 근데 항복함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를 다 죽였다고 그래요. 다 죽이고 그 서하의 이제 도성이나 이런 것들 다 파괴시키고 이제 우리가 지도상에 이제 지도상에서 이제 지워버렸죠. 오늘날은 제노사이드 인종 학살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탕구트족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탕구트족 자체가 지금 독자적인 문화를 이제 만들고 그리고 또 뭐냐 기록을 남겼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그 계열에 속했던 그 민족들이 뭐냐면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서어 문자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안 돼. 얘네들 독자적 문자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해석이 안 돼요. 그래갖고 지금 되게 보면 서화 역사들은 그 중국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중국사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좀 왜곡된 것도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당중기 때 이제 돌고래세의 강성해지자 이에 복속되어 연화와 감수 지역의 변경 지역의 정탈과 목주가 농업에 종사하며 성장했다. 항소연한 때 탕구트족에 출장했던 탁발사공이 당을 도움의 공으로 당을 도움 공으로 운주절도사 봉합을 받고 당시부터 이시성을 하사받았죠. 왕시성이죠. 그 당시 그 당나라 왕시성 농소 이시였으니까. 자, 송초에는 당항족 내부 변화의 추장 이계봉이 성에 항복했으며 동생 이계천이 이에 반대해 권력을 빼앗고 오히려 요와 연합해 송에 대항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 진종 때 이계천은 영주를 공격하여 그곳에 도구로 부족을 통일하는 데 성공했다. 자, 영주의 위치는 거의 노른자땅이에요. 대개 보면 이제 오르도스 일대죠. 네, 서하에 한번 저희 내용 볼게요. 이 지도에 보면 서하가 상당히 노른자 땅을 이제 갖고 있는데 유목민족들이 상당히 원했던 땅, 예, 을 이제 차지하게 돼요. 서하가 요죠. 요거는 제가 이제 아타사 중국사에서 이제 뺏겨온 건데 요거 이 지역은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오르도스 지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요 일대를 장악하고 있고 요 일대가 이제 동서교통의 요지잖아요. 그래서 동서교통을 통해서 중개모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또 챙기게 돼요. 예, 이걸 수도는 훈경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죠 또. 어디까지 읽은 거야? 네, 밑에.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도 남부 지역으로는 이미 강계시를 갖추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또 한민족이 농경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기 일부 사람들 살고 있었어요. 한족들이. 이걸 차지한 그 당시 서하의 농업 생산은 큰 진전을 이뤘다. 자, 그 서하의 제일 전성기가 이제 그 손자였던 이온호야. 이계천의 이제 이온호. 자, 이온호 때 이제 한계를 칭하고 흥경부의 도읍을 정해서 천하를 국호를 대항하고 했다. 자, 이는 중국의 서쪽에 있으므로 송에서 서하라고 하였다. 자, 이원호가 통치했던 시기는 서하의 전성기로 영토가 확장됐을 뿐만 아니라 실크로드 요지를 차지하여 동서무역의 이익을 차지했다. 자, 이원호는 중국 문화에 조예가 있고 불경 경전에 능통했다. 그는 송해 간제를 모방해서 중소와 추민호를 두어 행정과 군사를 맡기고 삼사와 어사를 설치했다. 특히 이원호는 서하 문자를 창제하고 과거를 시시해서 유교 경전과 불교 경전 다수 번역함으로써 서하 민족 문제, 민족 문화의 발달을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그 이혼의 업적 같은 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수능 유치원인데 나왔더라고. 그래서 요거 있는데 서하 문자는 독자적인 문자를 창제를 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문자는 남아 있어요. 한자 번역해서 만들었던 거 보고 있는데 번역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예. 자, 지금까지 중국의 소국이었던 서하의 이온호가 형제를 칭하고 독립을 선언한 것은 더 이상 송을 섬기지 않겠다는 의미다. 자, 송도 이제 서하가 예전에 제국이었던 서하가 이제 칭제공을 하고 독립국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건방지잖아. 그래서 송과 서하 정쟁이 촉발됐죠. 번번이 삭피했어. 그러니까 100만 대군을 동원했는데 서하는 군대가 2만 명에 3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패하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송나라 어떤 그런 정책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걸 통해 부각이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들 볼 때 당시 송의 군사력은 작은 서하를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허약했다. 그래서 정부에서 명신 한기와 범중원으로 하여금 직접 전선에 나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서하 하에 취재했고 결국 서하도 계속 오랫동안 이제 싸우다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제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싸우다 보니까 몇 번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계속 소모전을 갖고 장기전을 가면 불리하잖아.
결국에는 이제 또 그 송나도 경제 봉쇄를 하고 하니까 그 결국에는 이제 하약을 맺죠. 그래서 일단 친제 권원은 포기해. 친제는 포기하고 대신에 서왕한테 송은 여러 세패를 주는 거야. 이것도 이제 정형적인 돈을 주고 이제 평화를 사는 거죠. 자, 하여튼 서한은 이제 몽골이 망할 때까지 송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더 이제 좀 어디서 한의중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한의중 몇 페이지 보시냐면 209페이지 보세요. 209페이지. 자, 서한의 역사는 그 뒤에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자, 이원호부터 이제 읽어볼게요. 이원호부터 그 앞으로. 자, 여기 보면 이원호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이원호는 탕코트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주변의 민족을 평정해 내몰고부터 동항에 이르는 강대한 지역을 지배하는 후에 1339년에 대하라는 독립국을 세웠다. 자, 이를 송주에서는 서하라고 불렸는데 서하는 비단길의 요지를 점령해 동서무역의 이익을 차지했고요. 예, 송대 간제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는 한편 탕코트족의 풍속을 보존하는 데 힘을 썼다. 또한 서하 문자를 제정했으며 이를 이용해 중국의 경전과 티베트의 불교 경전을 서하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자, 독립을 선언한 이원호는 송조와의 국교를 단절하고 대거 서북 지방을 침략해 양국은 교전 상태에 들어갔다. 송은 100만 명에 가까운 군대를 투입하고 명신으로 유명한 범중원, 한기 등을 전사에 파괴하여 방어에 나섰지만 열세를 멸치 못했다. 7년 동안 교착 상태에서 장기적인 소모전을 계속되자 송측은 막대한 군사비합, 이 틈을 노린 유해 침입에 대한 우려가 생겼고 또 서하 측에서는 정비 부담과 송주의 경제 공세로 일단 물자 결핍으로 문제가 되어 1044년에 평화조약을 맺게 됐다. 서하가 송의 신화를 예를 취하는 대신에 송은 매년 세페로서 은 5만 년과 비단 13만 필, 차 2만 근을 지급하고 국경의 무역장을 개설하도록 개설 교육도 한다는 내용이다. 자, 이 평화조약을 통해 서하 문제는 수습되었지만 장기간에 거친 전쟁으로 인해 재정이 극도 고갈됐으며 소국의 서하를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했던 송의 군사력이 여지없이 노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송과 서하의 관계는 송과 요의 관계에 달리 불안정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해에 침입받았다. 자, 이러한 긴장 관계가 이후에도 지속됐고 송조로서는 재정과 군사상의 부담이 여전했다. 그래서 서하는 1277년 징기스칸에게 멸망할 때까지 190년간 종살했다. 이건 틀렸죠. 징기스칸이 아니고 징기스칸은 여러 번 서하를 공격해서 굴복을 시켰어. 근데 멸망은 못 시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원정 때 이제 공격하다가 이 징기스칸이 죽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서하를 이제 멸망시킨 나라는 멸망시킨 사람은 오고타이 칸이에요. 요건 좀 잘못된 거야. 요거는 그래서 요 기술이 좀 잘못됐더라고요. 이 한의중 기술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교과서에 이제 자주 나온 서왕릉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몽골족이 이제 서하를 정복하는 왕릉을 철저히 파괴했다고 했죠. 몽골족들은 서하를 별로 안 좋아했어. 대신에 아이콘 정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완전히 이제 뭐냐면 지도상에 없애버렸죠. 그냥 지워버렸어. 지우개로 그냥.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또 읽어볼게요. 동계 들어가서 왕한서의 이제 혁신 정치를 볼게요. 자, 왕석의 개혁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제 두세 번 나왔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좀 정확히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일단은 한의중 부분이 좀 약간 설명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한의중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는요. 예. 그래서 한의중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12페이지 펴보세요. 212페이지. 자, 왕한서의 신법이 실시된 건 11세기 후반이다. 자, 이 개혁의 목적은 직접적으로 재정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세수를 증대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는 광범위한 재정 행정개혁 도시의 사회개혁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개혁 주장이 일어나긴 배경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 예. 그래갖고 뭐 군사비라든지 관료의 어떤 그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세패 등등 해갖고 상당히 뭐냐면 돈이 많이 나갔어. 그래서 보통 송나라는 재정국가라고 그러거든요.
돈이 많아갖고 모든 걸 다 돈으로 해결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가는, 그러니까 들어온 돈보다 너무 지출이 많아. 그러니까 돈이 재정 적자가 많았던 거야. 그 이유가 군사적 유지나 관료제 유지 다 이제 소모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세패 등등 이런 것 때문인데, 자, 하여튼 그 송해 건국 후 100년 동안 정도 지나자 여러 사회 경제적 폐해가 노출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재정 적자였는데, 송초 이래 흑자를 기록했던 국가 수지는 11세기 중반에 군영을 이루다가 곧 적자로 돌아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제를 통해서 등용된 수많은 관료를 유지하기 위한 쓰임 비용, 그리고 서화와 7년 전쟁 후 증대되기 시작한 군사비가 주요 원인이었다. 당시 지출의 7, 80%가 직업군대를 유지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군사비 지출이었다. 그래서 군사의 수는 초기에는 군군과 상군합쳐 40만 미만이었는데, 진종시기 때 군군이 80만, 상군합 126만 원 증가했고요. 다 이거 이제 뭐냐 돈으로 이제 하는 거죠. 지금 대단하죠. 지금도 120만 유지하려면 돈으로 모병 차리면 난리 나잖아. 예. 근데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거야. 그래도 대외관계 여전히 열세였고 전투력 또한 형편없었죠. 군대 자체가 약할 뿐만 아니라 군 지휘 시스템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가격 합격자가 이제 계속 늘어났다가 관료의 수도 11세기 초에 1만 명이었던 것이 11세기 중반에 2만 명이 넘어 영종 때 2만 4천이 넘었는데, 그 특히 이제 뭐냐면 송나라는 문신을 되게 우대해 줬어요. 월급도 많고 그다음 간호를 지정해갖고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혜택도 줬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 낭비가 더 심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문신 우위 정책 때문에 복록이 여타 중국 왕조보다 많았을 뿐 아니라 기타 경제적 지원이 컸는데, 이것이 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관리 기강도 한계의 독재 체제가 성립되는 후 오히려 무사안위적인 태도를 나타났다. 그래서 혁신적인 것들은 창의적인 사고는 안 하죠. 어차피 잘해봤자 눈에 띄면 이제 뭐좀 제거당하니까. 자, 반면 일반 농민들은 대토지 소유지 확대로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 진행됐던 데다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수입 증대를 위한 중과세 정책을 건드리기 힘들었다. 특히 농민이 부담스럽건 직역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직역 관련된 내용을 뒤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있었어요. 조용주 체제에서.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그 뭘 했냐면 간호제를 실시했죠. 간호제가 아니라 개코제를 실시했어. 당나라 때 이제 약간 이제 양세법 이전에 실시했다 양세법 이후에 폐지됐잖아요. 이 주개코제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뭘 했냐면 호등제도 같이 실시했어. 예, 이걸 결합을 시켰거든요. 호등제는 이것도 이제 당나라제 때 제도죠. 그 주개코제와 호등제 어떤 식으로 결합을 시켰냐면, 자, 예전에 그 당나라 때 그 호동제 1등부터 9등까지 자산을 통해서 나눴잖아요. 이걸 이제 송나라에서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렇게 분류하고 자산에 따라서 이걸 이제 주개코제와 연결시켰는데, 송나라 때 주개코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표적인 관점 주는 대개 보면 1등부터 해서 뭐냐면 3등까지 5등까지 이제 뭐냐면 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세금을 부담을 해. 세금을. 그래서 어느 자산과 토지가 있는 사람들이야. 요 개코는 뭐냐면 자산이나 토지가 기준 이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코는 세금을 많이 면제해주고, 주로 이제 직역을 동원할 때 이런 주호들 1등급에서 5등급을 이제 주로 직역을 부과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직역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냐? 주로 이제 뭐 운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부가 요구하는 물자를 운송한다든지, 그다음에 행정 업무를 본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 재수도 있으면 운반한다든지 등등 있을 거냐. 여러 잡무들 내요. 지금 공무원이 하는 것들을 그 뭐냐면 그 당시 농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직역도 좀 약간 돈이 많고 리스크가 큰 직역이 있고, 어떤 거는 그냥 간단한 직업이 있을 거 아니야. 돈도 별로 없고 돈이 별로 안 드는. 그래서 이제 돈이 좀 많이 들고 리스크가 큰 직업들은 1등호들 주로 하고 1등호들이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약간 돈이 덜 들고 부담이 없는 거는 좀 가난한 주호 중에서도 좀 가난한 호가 해요. 그래서 1등호와 2등호는 이제 보통 이게 형세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형세호 상당수가 일가친축등 해갖고 다 뭐예요? 한 자리씩 있죠. 관리들이나 뭐 그 지역에 또 유지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1, 2등급을 기록된 걸 별로 안 좋아해. 얘는 그만큼 부역이 많아지고 돈이 드는 부역을 들게 되니까, 이걸 이제 뭐냐면 서류 조작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1, 2등급을 자기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고,
그 위에 등급들이 1등급, 2등급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신의 재산에 비해서 막대한 이제 돈이 드는 그 국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걸 이제 감당하지 못하고 뭐냐면 자기 토지나 재산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하여튼 이런 차악의 문제점, 역을 대신하는 그런 역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걸 제대로 놔두지 않으면 그냥 농민들이 폭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욕법을 실시하죠. 이 모욕법.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농민들 부담스러운 직역이 있었는데 이 직역은 지방행정 실무를 강제로 부여한 평민들에게 할당하는 것이다. 주호도에게 부과하는 거죠. 이걸 차역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1등급에 5등급에서 제대로 배분을 못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생긴 거죠. 그다음 도시에서 국가의 전매 정책과 대상인들의 어떤 사태, 가정 상태 관계로 중소상인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재정 파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송나라의 재정이 이제 그 파탄의 원인은 지출과 그 다음에 그 수익이 이게 동일한 게 아니라 지출이 더 많아서 그래요. 수익이 아무리 많아도 지출이 많으면 재정 파탄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출 요인이 뭐겠어요? 지출. 대개 보면 군사비와 관련된 것들. 예. 그 군세가 약하고 많은 군대를 유지했는데 또 세피도 지급을 하고 군사비가 약하니까 돈으로 평화를 사야 되겠죠. 관료도 유지해야 되고 많은. 그렇기 때문에 지출이 많아. 근데 수익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깎아먹게 돼요. 어떤 일단은 그 당시 농민들 대토지 소유가 이제 확산이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개 보면 간호들이 많아요.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 그다음에 중소농민들이 이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이제 몰락하게 되고 대상인들도 어떻게 돼요? 얘네들도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집안에 한 자씩 간호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직자도 많고 그러니까 세금 안 내. 그 대부분 밑에 중소상인들이 이제 세금 뜯기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 이제 아까 이제 차역제들 모순점 이 때문에 여기 그 낮은 등급의 이제 세금들이 몰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요걸 이제 개선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채택했던 것이 부국 강경이야. 자, 부국이라는 건 국가에 강성하게 되죠. 돈을 더 벌게 하려면 경제 발전. 그러면 수익적인 측면이야. 그러니까 대토지 소유자들이나 대상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중소상인 소농민들 몰락시킨 그 원인을 찾아갖고 얘네들 이제 집에 소농민이나 중소상인들 몰락 저기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야지 소농민이나 중소상인들이 잘 먹고 잘 살갖고 세금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역도 개선해갖고 그 주호제 안에서 그 주호들의 어떤 전반적인 주호들 좀 더 약간 평준화 시켜야 되겠죠. 좀 약간 이제 주호들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또 애들이 세금을 내잖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부국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강경 정책은 뭐냐면 이 지출하고 되어 있는데 지출의 큰 요인이 뭐예요? 이 군사비 아니야. 네, 군대가 약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군대를 강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보갑법, 보마법 이런 정책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출을 줄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예전에 돈 주고 평화 사는데 국방력을 강화시켜서 이제 삥땅을 안 받쳐도 뭐냐면 피지컬로 통해서 적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자기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게 강병책이야. 그래서 부국을 통해서 수익을 증대시키고 강병을 통해서 지출을 뭐냐면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을 했던 거. 부국 강병을 목적으로 했던 그런 정책이 마항서의 개혁 정책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런 배경을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좀 볼게요. 자, 요거 이제 보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 두 번째 인증번호 52번입니다. 네, 두 번째 번호 52번이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 약속 때문에 급히 생겨가지고 요거 두 타임하고 오늘 강의 끝나고 다음 일요일 강의 때 좀 5타임을 진행을 할게요. 12시부터 쭉 해서.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1608년에 21세의 나이로 즉위한 청년 황제 신종은 왕설 중용에서 개혁을 단행했다. 자, 왕설은 강석 간료 집안 출신 후 가교 합격 후에 지방과 전전하다가 군무지에서 이제 수의사업과 빈농 구제 사업을 펴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그래서 인종 말기 때 그는 만원서라는 장문의 보고서를 올린 바 이는 개혁의 필요성과 포부를 밝힌 것이다. 여기서 그는 생산력의 자극에 재정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그 방법을 선왕의 도의 주례에서 찾을 수 있다. 자,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예전에 말했지만 중국의 개혁에서 항상 내세운 경전은 거의 보면 주대예요. 주대. 뭐 공학자들이나 뭐 국문학과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주대를 강조했어. 예. 원래 주대는 공문경이지만 그 뒤에 이제 학자들은 뭐 개혁가들은 뭐 공문경, 국문을 다 떠나서 다 주대를 바탕으로 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주대는 어떤 책이냐? 이걸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이 주대 보면 주례는 하나의 그 13경 하나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예경이라는 게 있죠. 예경. 예에 관련된. 그래서 그 예경의 세 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례, 의례, 그런 것도 있어. 예기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례야. 이게 13경의 하나고 예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주례는 그 주공이 지었다고 하나 서류 시대 주공이 지었다고 하는 서류 시대 때의 그 정장 제도를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제도나 이런 것들 기록을 한 건데 일명 주간이라고 하고 육간 제도를 기반으로 한 간직, 예제, 학제, 종법제를 기록했다. 그래서 책을 펴는 연대는 전국 말기 때 추정된다. 왜냐하면 이게 주공이 지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탁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공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생각들을 이제 적어놓은 것들이 되게 중국 경전에 많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에 보면 그 사람이 지었다고 보면 안 돼. 뭐 노자, 뭐 장자, 일단 노자 장자가 지은 게 아니라 후대 노자와 장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기 그 예전에 그 사람들 믿음을 빌려갖고 자기 생각을 그 이름을 빌려갖고 집어넣어서 나중에 만들어진 경전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후대 상고적인 경향으로 자료 전복을 등장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복구적인 개혁이라고 할 때는 이런 걸 주대를 모범으로 해갖고 개혁의 모델을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주대는 유교 경전이지만 유교가 좀 약간 색깔이 다른다고 했죠. 국가의 간섭을 인정해줘. 네. 국가가 들어가서 국가가 뭐 개혁을 해갖고 하는 것들 되게 인정해줘요. 그래서 법가적 요소가 상당히 많다. 네, 유교적 요소 있지만 법가적 요소가 많다는 거. 그 주대는 우리나라도 영향을 주죠. 그 당시 신라 조선에서 고려에서 조선을 교체한 당시에 개혁을 할 때 정도 얘기할 때 이 주대를 모델로 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주대를 모델한 개혁의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자, 신법의 구체적인 이제 내용은 국민생활 안정과 그다음 생산 증가 그리고 조세원의 개발을 목적한 부국칙과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부병제 확보한 강명책 과거의 관리용 제도는 교육 관료제적으로 관료제 개혁을 나눌 수 있다. 자, 신법의 성과는 재정과 관련된 상당 효과가 있었다. 자, 재정 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뿐 아니라 막대한 이익을 남기게 되고 지방재력도 극히 충실해졌다. 그러나 농민의 부담이 경감해서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관료들은 상당한 무리를 했는데다가 농민의 실정을 무시한 강제적 실시 등으로 신법 실시 중개에 이르면 대다수 농민이 신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서게 되죠. 그러나 농업생산 증대, 특히 농경수법 이건 좀 뒤에 나중에 얘기할게요. 상호 진작 등 측면에서 적지 않은 효과가 있었다. 당시 이제 관료들은 압도적인 다수가 신법을 반대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 관료들이 대지주나 대상인 얘들이 많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기의 이해관계 뭐냐면 그 집법법 침해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반대했고 그리고 이 그 신법 자체가 사회개혁의 전반적인 어떤 전면적 개편을 섞였기 때문에 예전에 제도를 고수하는 사람들 입장으로는 되게 안 좋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사마강이나 소식 소순 좀 송나라에서 이듬께나 알려 있는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그 구법당에 속해요. 그래서 이 신법을 둘러싸고 절대 다수의 구법당과 그다음에 소수의 신법당과의 어떤 당쟁이 격화돼. 그래서 나중에 북송이 멸망한 원인 중에 그 당쟁 격화도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이는 신법 개혁 자체가 이제 사회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덧붙여 이와 같은 강박 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관련 내부의 의견 수렴, 충분한 동의 도출을 작업 소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수적인 사대부들은 급격한 변화를 부정적인 태도 보였고 옛것이 좋다는 사람들이 많죠. 지주와 대상인 출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법 자체가 지주와 대상인들 별로 안 좋은 정책이돼요. 그 관료의 이해관계를 배치했다. 그래서 여기에 왕한석의 어떤 비타적 독단적 성향과 신법당 인물의 구성이 취약했던 것도 반대파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신법을 실시해서 재정은 늘렸지만 모든 계층은 또 반대를 받는다. 일단 농민들은 처음에 항의했지만
오히려 자기가 뜯어내는 상금들이 많아지니까 반대를 했고, 그다음 관료사회에서 대부분 거기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대상인 대지주 출신은 반대했고, 또 급격한 변화 같은 걸 그 당시 이제 보수적인 관료들이 싫어하지. 그다가 또 거기다 아한선 자체가 좀 유화적이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히 비탈주의 독단적 성향을 갖고 있어. 예.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정책 자체는 뭐 호감을 느끼고 좋다고 생각해도 마음성을 보면 인구 그 사람이 보면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싫으면 그 사람만 진 않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왕왕성이 후대에 많은 욕을 얻어먹어. 예, 별로 안 좋아 평가가. 예, 왕왕성이 뒤에. 자, 그러면 이제 신법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예, 그 뒷부분 읽기 전에 이 신법 내용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사의 부국책, 강병책, 그다음에 관료진흥책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 농촌진흥책은 이제 크게 이제 부국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 부국책을 실시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는 어, 수입을 늘리기 위한 거죠. 재정 지출원을 늘리기 위한 거. 재정 지출 아니라 수익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었죠. 그다음 강병책은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거죠. 예. 자, 군수법은 그 한나라 군수법 비슷하지만 좀 약간 틀린 게 있어요. 재정 수요와 산지의 실정 일치시켜 물자 유통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상의 폭리를 방지하는 건데 요건 너무 간단해서 있는데 이건 이제 이해하려면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해놨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조선과 마찬가지로 송나라도 공납제도가 있었어요. 공납제도. 공납이라는 건 지방의 특산물들을 국가에서 징수하는 제도인데 이 공납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방납을 했어. 이 방납은 중국에 쓰진 않지만 방납 비승리하는데 대상인들이 뭐냐면 걷어서 대신 국가에 납부를 해주는 거야. 국가에 좀 편하죠. 근데 이제 문제점은 대상인들이 이제 방납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그 이 특산물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특산물들을 이제 할 때 국가에 올릴 때 국가에서 요구한 양보다 더 많이 걷게 돼. 예. 그 나머지 100% 중, 그러니까 국가가 요구하는 것은 80밖에 안 되는데 대상인들이 특산물 거둘 때 120을 걷어요. 그러면 뭐야? 40은 자기가 띵땅 먹는 거야. 거둘 때. 그다음에 여기 걷고 나서 이제 공납물 중에 어떤 거는 이제 뭐냐면 필요한 것도 있고 국가에서 그다음에 또 어떤 거는 뭐겠어요? 또 필요 없는 것도 있죠. 그 공납을 국가들이 갖다 팔거나 공납을 또 사가들일 때 대상들 개입을 해. 그래갖고 요걸 이제 뭐냐면 좀 그 필요한 물자를 사들 때는 좀 뭐냐 비싸게 싸게 사갖고 비싸게 갖다 올리고 그다음에 그 필요한 물건을 갖다 팔 때 대신 국가가 방납을 갖다 공납을 갖다 팔 때는 이것을 좀 약간 그 뭐냐면 뻥튀어서 비싸게 갖다 팔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람을 처리하거나 또 새롭게 구입할 때도 이거 이제 뭐냐면 대상인들이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대상인은 중간에 착복이 많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 수요가 상당히 뭐냐면 많이 빠져나가는 거야. 재정이.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그래서 재정 수요와 상지 시점을 일치시켜서 물자 유통 합리화식으로 하기 위해서 대상인들 제외시키고 국가가 직접 그 뭐냐 군수관을 파견해서 하는 게 이 군수법이야. 예. 그래서 그 한나라 때 군수법은 시세 차익 이런 이제 지역 간의 시세 차익을 통해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공납물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그다음 대상인들 방납 행위를 폐지시키고 국가가 직접 공납물 징수한 제도예요. 그래서 요 군수법은 한나라 군수법하고 좀 약간 달라요. 결이 좀 달라요. 방향은 비슷비슷할 좀 몰라도. 그다음에 청록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대지주들이 그 농민들에게 빈곤기 때, 춘곤기 때 그 고리도 빌려줬거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이자를 안 갚으면 이제 땅을 뺏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저리로 국가가 이제 주는 거죠. 이해할 정도로. 그래서 춘곤기 때 빈민들에게 정보를 대여하고 추수된 이하의 이자와 더불어 상환토에서 농민 규제와 불량민 확보를 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고위대금업자들은 같은 기간에 평균 6할에서 7할 이자를 얻었는데 이는 대지주들의 어떤 관료 반대를 극심했다. 왜냐하면 청구법은 이제 대부분 관료들이 대지주잖아. 예. 군수법과 시효법도 반대했죠. 대상의 출신도 많기 때문에. 자, 시효법이라는 것은 중소상인들에게 연 이하로 자금, 저리자금을 예전에 대상인들이 중소상인들에게 돈을 비리 뭐냐면 많이 빌려줬거든요. 고리로. 그래서 많이 말 안 들으면 이제 뭐냐 이걸 통제하고 그래서 대상인주들의 유통구조를 조정해서 했기 때문에 대상인들이 경력 반대했다.
중소상인들 정부가 직접 도와주면서 대상인들이 고리를 통해서 유통구조를 장악한 걸 막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시형문을 설치했다. 이걸 가난한 간청으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시형문을 설치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시영문하는 간청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욕법 또는 면역법이라고 또 하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 벽송 때 이제 초기 때는 농민들이 이제 되게 뭐냐면 부담이 컸어. 직역 노동력 동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라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모욕법은 주를 이제 뭐냐 1등급에서 5등급 있잖아요. 이걸 다시 조사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가다놓쳤던 거를 다시 1등급 만들고 그렇게 이제 해갖고 조사를 하고 애들이 직접 역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면역점을 걷어요. 얘네들. 세금을 걷어서 이걸 통해서 사람이 이제 정부에서 고용을 한 거야. 사람들. 얘네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면역점을 걷어서 사람을 고용하는 식으로 했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뭐냐면 그 세금을 안 냈어. 이 뭐냐면 여기 빠졌거든. 얘들도 이제 부과를 하죠. 대신에 이제 뭐냐면 직접 동문에 조육전을 걷죠. 그래서 이렇게 모육전이나 아니 말을 잘못해 면역전이나 조육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종래 부담자에게 면역전을 걷거나 그 다음에 예전에 차역에 면제됐던 간호와 사관, 상인들 등등에게 조육전을 걷어서 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그런 제도가 모욕법, 면역법이란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역을 합리화시킨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인데, 요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는 동시에 이제 모두 이제 뭐냐면, 하죠? 신업자 구제도 있죠. 그래서 이 신업자 구제는 아까 전 뭐예요? 예. 여기 돈을 가지고 이제 정부가 직접 고용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교과서에서는 마치 이게 모욕법이 이제 신업자 구제가 주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서술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고 모욕법의 주요 내용은 그 면역전이나 조육전 등등을 걸어서 그 당시 역의 그런 불합리성을 뭐냐면 개선하기 위한 거야. 예. 차역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직역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것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농촌진흥책이죠. 농촌진흥법 그게 이제 부국책 일환이에요. 어전법, 농촌수입법, 반정구성법이 있는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요거죠. 어전법과 농촌수입법. 어전법은 어전사라는 간청을 두고 중수기도 하청 진흙을 이용해서 토지를 개선시키는 방법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하천 진흙을 이용했다. 요건 뭘까요? 이거 항아 일대죠. 항아는 이제 계속 이게 물이 밑에서 상류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퇴적층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진흙이 되게 많아. 그래서 항아 보면 진흙이 많이 누적됐기 때문에 그 물이 파란색이 아니라 흑색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강북 지역 관련된 내용이에요. 강북 지역의 토지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농촌수입법은 한편 그 전투의 부흥과 수리시설, 수리시설은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죠? 강남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강남에 그다음에 어린이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거 뒤에 얘기했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농경주 확대하는 방법이야. 자, 이거는 당연히 강남이죠. 그래서 어전법이나 농림수입법은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고 예전부터 이제 실시됐던 제기도 하지만 이게 뭐냐면 이걸 확대시켰고요. 그리고 어전법은 주로 뭐냐면 강북 그리고 농촌수입법은 강남 이런 식으로 구분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 그래서 예전에 농촌수입법이 나왔어. 그래서 농촌수입법 가지고 이게 뭐 어전법이나 농림수입법 이렇게 말이 많은데 결정적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어전법은 강북 지역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증수기를 통해서 하천 진흙을 이용한 토지를 개선하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한 거고 그에 반해 농림수입법은 수위시설 호수나 강이 많은 그 습지가 많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언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농림수입법이 필요한 거야. 네. 그래서 강남과 강북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돼요. 자, 반정군수입법은 이제 전투를 정확히 침해해서 조세 부담을 공표하는데 왜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밭을 보면 논을 보면 이렇게 반듯반듯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논들은 꼬불꼬불 돼 있어. 이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 같은 산수해 갖고 이게 반듯반듯 만든 다음에 가상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전투를 정확히 측정해서 조세를 이제 정확히 걷는 거야. 예, 이게 반정군수법이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1호당 이제 각 호의 토지를 측량해서 토지의 고화를 정확히 평가하고
조세를 공평하고 부호들이 숨겨놓은 은닉된 토지를 찾아내서 세금을 부과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 은닉된 토지를 찾아내서 은결이죠. 찾아내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다. 이게 중국사 서서대에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강경책은 이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한 거죠. 소비를 줄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재정 지출에 제일 강하게 뭐예요? 군대잖아. 군사비 비효율성이죠. 자, 그래서 보가법, 보마법, 장병법 이렇게 있는 것들인데 보가법은 주와 개콘을 병렬하고 10% 일부로 구성이 돼. 그래갖고 이제 50불 1대보, 500불 1도부를 하고 각각 장을 설치야. 정통적인 인보조직이야. 상호 방어 조직이죠. 그래서 이들이 경찰문과 민병 조직을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병화는 실패했고 남성 시대 항청 자치화됐다, 조직화됐다 이렇게 있고요. 보마법 같은 경우는 제사에 따라 민간에 각각 한두씩 군마를 사육하게 있는데 주로 개봉이나 하복지역이 실시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주로 유목민족들을 상대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누구야? 유목민족들 상대했죠. 근데 유목민족들이 되게 이제 뭐냐 기병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이제 또 달리니까 기병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군마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이제 평상시에는 군마를 농사를 짓게 하고 전쟁 시기 때는 징발을 해갖고 뭐냐면 사육을 징발을 해갖고 뭐냐면 싸우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군마도 말도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어야지. 네. 훈련이 돼 있어야 기병이 잘 운영될 수 있는데 훈련도 안 되는 평소에 농사짓던 그 말들을 끌어와서 군마를 사용한다?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거야. 이거는. 자, 장병법이라는 건 뭐냐면 방방방규를 강요해서 군대 평소 및 훈련을 조직을 하도록 개편한 거다. 이런 것들 장병법이고요. 그 다음에 창법과 상사법인데 먼저 상사법을 보죠. 이 상사법은 앞에서 잠깐 언급됐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잠깐 이제 뭐냐면 그 학교제, 퇴학제도를 통해서 이걸 관리 선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퇴학에 보면 이제 세 개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3사, 내사, 외사가 있어갖고 시험 볼 때마다 외사에서 내사로, 내사에서 3사로, 3사에서 이제 최종 시험이 통과하면 관리로 채용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그 관료를 양성하고 과거제 폐단을 시정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또 뭐냐면 그 심원보다는 뭘 강조했다? 경악을 강조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후에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요? 홍무제의 과거제도 개편에도 영향을 줬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창법이라는 것은 서리가 중간에 수수료 대신에 복로를 지불하고 이제 중간에 그 복로가 안 주다 보니까 떼어먹는 게 많잖아. 그래서 얘네들 수수료 대신에 복로를 지불하고 대우를 개편한 후 뇌물수수 시에 엄벌을 취하는 거야. 또 서리가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을 개방하고 관리와 서리의 일치를 도모했다. 예전에 간과 리가 분리가 됐죠. 간은 이제 국가에서 간직을 받는 얘기고 서리는 그 밑에 갈단 말단 그 하급 사무직을 보는 사람들인데 예전에는 그 서리가 그 위에 이제 간혹 올라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개방시켜서 서리가 좀 공부해갖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을 텄다. 또 관리의 부정부패, 서리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월급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인데 요 내용들 뭐 군수법, 청목법, 시역법, 모욕법, 체육법 이거 다 외워두세요. 기출문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그 뒷부분 한번 읽어보죠. 자, 왕선 10%에 대한 평가는 백성과 더불어 이익을 다퉈 소인이 난 거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유교에서는 여민지위는 되게 싫어하죠. 예전에처럼 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이제 있는데 또 하나는 정통을 파괴하고 나라를 멸망시켰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의도하진 않지만 일단 왕성이 이제 그 했던 신법당하고 뒤에 그 반대하는 구법당까지 말 치고 받고 싸우다가 그 당시 이제 요나라 공격을 홀조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정근대 시대 때 평가는 그 평가가 되게 많아요. 부정적 평가가. 그래서 이것은 지주도 성격을 갖고 있는 사대부층이 남성 이후의 구법당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포방함에 따라서 내진 평가다. 반대 대체로 소상인과 소농민 입장에서는 당시 사회위기를 대체했던 진보적 개혁의 평가가 있다.
자, 이건 최근에 나타난 이제 평가지예요. 이 평가는. 자, 그러나 왕한산 신법의 주된 목적은 무엇보다도 국가적, 재정적, 군사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었으므로 손흥민을 보호하는 데 등의 문제는 가시밭게 일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왕한산의 신법은 당시 사회에서 혁신성과 한계성에는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재정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문제는 손흥민 보호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농민들의 어떤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예. 그래서 이제 당쟁도 발생을 하고 뭐 신법당, 구법당 이렇게 단쟁도 이제 발생을 했는데, 자, 그럼 관련된 동양사 개론 한번 볼게요. 그 앞부분은 앞에 있었던 거하고 이제 연결되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자, 뒤에 넘어가서 사회경제사 부분도 각자 이제 읽어보시고, 이 개혁 내용만 좀 볼게요. 자, 왕한서의 신법은 부국 강병책으로 요약된다. 자, 부국책은 춘궁기 때 농민을 규제하기 위해서 연 2할 3할 저리도 청로를 용장해 청로법, 도시의 중소상인들 규제한 시역법, 정부가 물자본고를 통제하고 대상인들을 억압한 군수법, 부역을 폐지하고 재산에 따라 5등급 면역죄를 거두고 그 도노 시덥자를 규제해서 역을 충당하면서 공역에 그 공통받는 중소농민과 시덥자들 차용하는 모욕법, 예, 그 다음에 있고, 그리고 그 토지의 침량을 활발하게 하여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방정군수법, 이렇게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다. 자, 강경책은 보갑법과 보마법 들 수 있는데, 보갑법은 직업군인제인 모병제도 본쳐 병농일치 민병제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군만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보마법을 실시했고, 이 밖에도 학교 교육을 이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태학 3사법을 제정하여 태학의 인지를 등용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태학 관련되는 것은 이제 그 좀 보강해서 보면, 그 태학에는 3사, 외사, 내사, 3사가 있죠. 요 사라는 것은 기숙사를 얘기해요. 여기는. 자, 이걸 설치해서 외사상 300명, 내사상 200명, 상세상 100명으로 구성되어 과거에 나가지 않아도 태학에 나오면 직접 관리를 임명하도록 했다. 그래서 태학을 졸업하면 곧바로 이제 관리 임명하도록 했고요. 자, 이와 같은 왕한서의 개혁은 중소농민과 상공업자를 보호하고 국가재정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주, 대상, 관료 집단들의 이익을 는 정면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파의 사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구법당의 맹렬한 반대에 성공하지 못했으며 이후 신구법당의 어떤 치열한 당쟁으로 전개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래 이제 왕한서의 신법에 대한 평가는 남송일에 명청대 이르기까지 불용증 편이 강했다. 왕한서에 비난하는 것은 기본 요인은 신법의 실시 과정에서 국가사회주의 통제 정책을 강하면서,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여민진이라고 연결시켜 보시면 돼요. 보통 유교에서는 국가가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는 행위, 그 통제하는 행위를 별로 안 좋아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국가사회적 통제 정책을 강함으로써 다수 사대부 관료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그 위에 이제 신종 이후에 당쟁이 신법이 서로 엉키게 되면서 신법 내용이 많이 왜곡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법당 막 구법당 싸우고, 특히 이제 신법당을 이제 뭐냐 자칭한 최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 부패한 관료들이 많아. 돈 많이 떼먹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신법하면. 네. 그래갖고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왕왕성이 전기에서 물러난 후 신법을 담당한 무능한 관료와 그 신법과를 자칭한 차경과 같은 이제 부패 관료가 북송을 멸망을 몰아넣기 때문에 구우파의 정치적 입지를 정당해주는 결과를 대어 왕왕성의 신법 앞부분 낙인 찍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도 그게 이제 많이 남아 있어. 35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청나라 때 들어오면서 고중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마왕성의 잘못된 부분들 많이 고중했어. 왜냐하면 마왕성이 나쁘게 적어놓은 인식이 있으니까 그 후에 마왕성의 기록들은 다 구급당 출신들이 다 기록을 해놨겠죠. 그러니까 죽일 놈, 살린 놈 해서 나쁜 놈을 다 기록을 했잖아. 근데 고중학이 발달되면서 이것들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왜곡됐다. 마왕성 괜찮은 사람인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음모해가지고 막 붙여놓은 거다. 나쁜 이미지로 이미지 메이킹하다 해갖고 이걸 찾아내기 시작했고, 후대에 들어가면서 약편이 조금씩 시장되면서 마하스의 개혁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좀 긍정적인 평가가 좀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뒤에 얘기인데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겠어요. 예. 나올 가능성 별로 없긴 한데 그런 관점이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흥성 사후에는 이제 당파 싸움, 흔히 분당이라고 하죠. 분당을 지어서 지네끼리 이제 구법당, 신법당 하면서 서로 권력을 주고받고 싸우면서 이제는 원래 법이 뭔지 그런 것도 잊어먹고 개혁 정신 잊어먹고 지네들이 당파 싸움만 이제 하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요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고 당쟁이 이제 발생이 됐다. 요 내용도 있는데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다음 시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